홀레날 아침입니다.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지프로 엮은 자리가 깔리고 처마 끝에는 색색의 천조각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쁜 날 아침,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겁니다. 홀레복도 입지 못한 채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영조연간. 전라도 고창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윤씨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어요.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올해 22,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겁니다. 윤씨는 이날을 위해 몇 년을 준비했어요. 봄에 모내기를 하면 가을 거지가 끝나는 대로 조금씩 모았고 겨우내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냈고 마을 어른들한테 나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신부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 모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혼례 전날 밤 윤씨는 아들 방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죠. 그 오랜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런데 혼례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윤씨가 문을 열었더니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웃마을 부자 양반 오진사댁 머슴들이었어요. 윤씨, 우리 주인 어른께서 부르신다. 윤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오진사.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 해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윤씨는 오진사한테 돈을 조금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씨앗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목숨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지금 당장 빚을 갚아라. 오늘 못 갚으면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자가 불어 있었습니다. 원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봐도 불법이었지만 이 양반 상대로 그걸 따질 수 있는 농사꾼은 없었습니다. 머슴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신랑 윤성이었습니다. 아직 혼례복도 입지 않았어요. 수수한 흰 두루마기 바람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윤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요. 윤씨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오늘이 내 혼례날인데. 윤성이 아버지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괜찮지 않다는 걸 서로 알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 윤성은 끌려갔습니다. 마당에 모이기 시작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진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부집에서는 가마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혼례 시간이 다 됐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신부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씨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사정을 전해들은 신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딸은 혼례복을 입은 채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마을로 다시 건너오니 윤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아마 평생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봤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년을 준비한 날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허름한 잿빛 두루마기. 갓은 쓰고 있었지만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고 발에 신은 집시는 뒤꿈치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는 마당의 분위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색색의 천조각, 깔려있는 자리, 울고 있는 노인, 둘러선 마을 사람들. 뭔가 경사스러운 날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풍경. 나그네가 윤씨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소? 윤씨는 처음엔 대꾸도 안 했어요. 웬 나그네가 와서 묻나 싶었겠죠. 그런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윤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흉년 이야기, 빌린 돈 이야기, 아들 이야기, 오진사 이야기.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나그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윤 씨가 뒤따라가며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오진사가 이 고을에서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아십니까? 군수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소장을 내봤자 묵살이고 괜히 가봤다가 봉변만 당합니다.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어요. 집신 한 켤레 더 있소? 윤 씨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예? 발이 아파서요. 그 말에 윤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가 집신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나그네는 낡은 집신을 벗고 새 집신으로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오진사 집 방향으로. 오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어요. 높은 담장에 두꺼운 대문. 문 앞에는 머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대문 앞에 섰어요. 머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냐? 주인 어른이 부른 사람도 아닌데. 나그네가 멈췄습니다. 품 안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낸 것은 작고 둥근 청동패였습니다. 손바닥 크기. 3마리 새겨진 마패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머슴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패였으니까요.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오진사는 사랑채에 앉아있다가 갑작스러운 소란에 나왔습니다. 마패를 보는 순간 오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장부를 가져오시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박문수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들여다봤어요. 윤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원금은 5냥이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25냥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라에서 정한 이자 상한이 얼마요? 오진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원금의 2배를 넘길 수 없소. 이건 불법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문수가 주변을 둘러보니 마당 한쪽에 3사람이 더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끌려온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오진사가 이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박문수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장부에 적힌 모든 빚을 법정 이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했어요. 대부분은 이미 원금 이상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오진사가 돌려줘야 할 돈이 생겼어요.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윤성도 나왔어요. 아버지 윤 씨가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냥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윤 씨 부자에게 말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혼례를 치르시오. 오늘 날이 아직 남았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윤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자리를 깔고 다시 천조각을 매달고 다시 음식을 차렸어요. 신부 집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신부는 아직 혼례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 번도 벗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윤성이 혼례복을 입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맞절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 씨는 마당 구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습니다. 박문수는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가 마당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어귀. 박문수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윤 씨가 준 집신이 신겨 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윤 씨였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지만 그 지나가던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 기쁜 날이 지켜졌습니다. 박문수가 걷습니다. 닳고 또 다른 집신으로. 힘없는 사람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그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집안 말아먹는 지름길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박입니다. 이게 한번 빠지면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내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패를 잡아야 끝이 난다는 그 무서운 노름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이 투전판에서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하려던 한 선비와 그를 구하기 위해 직접 타짜로
로 변신한 박문수 어사의 기막힌 한판 승부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경기도의 어느 고요한 고을입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밤만 되면 이 마을 외곽의 허름한 폐가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모여들었죠. 바로 양반들끼리 거액의 돈을 걸고 판을 벌이는 비밀 도박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돼서 눈이 퀭한 게 딱 봐도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상태였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이미 남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이제 그의 떨리는 손에 들린 건 마지막 남은 집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복의 선비님, 사내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거 한 판이면 다 찾아가는 거야. 도박장 주인 조칠이 비아냥거리며 미끼를 던집니다. 이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결국 그 문서를 판 위에 올리려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고고 나도 좀 끼워줍쇼. 나 같은 뜨내기도 돈 좀 따봅시다. 웬 꾀재재한 행색의 사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 박문수 어사님이죠. 사람들은 거지 같은 몰골에 코웃음을 쳤지만 문수가 주머니에서 묵직한 은전 뭉치를 꺼내 보이자 눈빛들이 확 바뀝니다. 오호, 새로운 먹잇감이구나 싶었던 거죠. 문수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굴었습니다. 어이쿠, 이걸 내야 하나? 저걸 내야 하나? 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잃어줍니다. 하지만 그 예리한 눈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조칠의 소매 속에서 패가 바뀌는 찰나, 그리고 구석에서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똘마니들까지 사기 도박의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판돈이 산더미처럼 쌓인 순간 문수가 갑자기 판을 탁 엎어버립니다. 이것은 사기판이구만. 내 돈 안 돌려주면 당장 관가에 알리겠소. 조칠이 비웃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이 고을 사도가 내 형님인데 누굴 겁주는 거야? 어이, 이놈 당장 끌어내서 다리를 분질러버려. 험악한 장정들이 문수를 에워쌉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 순간 박문수가 품 안에서 엽전 대신 둥근 청동판 하나를 꺼내 투전판 한복판에 쾅 하고 던집니다. 엽전 구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쇠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쫙 갈라버리죠. 암행어사 출도야. 그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역졸들이 들이닥칩니다. 문과 창문이 박살나고 도박장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망치려던 조칠은 바닥에 처박히고 뒷배를 봐주던 사또까지 포박된 채 질질 끌려옵니다. 문수가 위험있게 마패를 들어보이며 외칩니다. 이 판은 돈을 따는 판이 아니라 내 놈들 목숨을 거는 판이다. 문수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젊은 선비 이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집 문서를 주어 그의 손에 꼭 쥐어주죠. 자네 손에 든 건 종이가 아니라 자네 부모의 피눈물일세. 다시는 이 손에 투전장을 쥐지 말게. 이현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새 사람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박문수가 왜 위험하게 투전판에 직접 뛰어들었을까요? 단순히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걸 막고 싶었던 그 따뜻한 오지랖 때문이었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투전판에서 정직하게 살기 참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는 요행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함이 결국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박문수 어사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어사 박문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